좌파 운동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수 순천 이 반란 사건의 그 배후 주동자로 잡혀서 이제 사형 당하게 생겼는데, 아까 인클루시브 코퍼레티즘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학자 중에는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국민들의 정신혁명을 이룩한 데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미랄까요? 새마을운동의 구호는 자조, 근면, 협동입니다. 네, 근면, 자조, 협동. 네. 그런데 이 중에 핵심이 자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정신에서 근면, 열심히 일하자는 게 무슨 정신일 필요가 있습니까? 협동도 함께 돕자는 것이니까. 새마을 정신의 그 이념이라고 하면 자조에 있습니다. 자조는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옵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그겁니다. 그게 자조예요.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뭔가를 하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새마을 정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1970년대 초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그 선배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도 자조를 제일 강조했어요.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 게 아니라 조금 줘놓고 여러 마을들을 경쟁시켜서 그중 자조의 정신으로 먼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쪽에다가 확 지원을 해줘요. 아까 말씀하신 도달률도 좀 높은데.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델 케이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가 저렇게 하니까 정부 지원이 확실하게 온다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인 모델을 만들고 따라오게 만들거든요. 이건 국가가 일률적으로 막 갖다 퍼붓는 포퓰리즘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새마을운동을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뭐 지원 형태로 수출을 하죠. 새마을 운동을 뭐 100만 달러에 사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새마을 운동을 우리 정부 코이카 같은 데서 이렇게 지원도 하기도 해서 해주는데, 그때 제일 강조하는 게 자조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또 자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건 왜냐하면 정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이게 자조라고 하는 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돕는 자를 할 때 스스로 돕는 자는 우선 자각해야 되잖아요. 깨어나야 되잖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네. 내가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나 이 가난을 내가 노력으로 깨버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각해서 떨쳐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야, 이러고 있지 말자. 하다못해 집 앞에 길 청소라도 하자. 화장실이라도 좀 깨끗이 닦자.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을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한두 사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은 사람이니까 성각자겠죠. 그들이 마을 리더가 돼서 뭔가 새롭게 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여기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시너지가 난다는 거거든요. 이 한두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서 새마을운동 직접 겪으셨죠? 네, 직접 겪었죠. 마을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까? 피부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다 그 당시에 초가 지붕이었고, 네. 지화 지붕 한두 집 있었을 텐데, 초가 지붕을 내리고 슬래트를 지금 생각하면은 더 멋없는 거지만, 당시에는 근대화의 상징이 슬래트 지붕이었어요. 그때 루핀 공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슬래트 지붕 밑에 그거는 공기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네. 짧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면 이게 지붕이 바뀌는 거야. 네. 그것도 색깔도 아주 유치하게 원색으로 빨간색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금방 띄어. 네. 한 달만 친구 집에 놀러가 안 갔다가 가면 갑자기 뭔가 처음 보는 집이 한 두세 집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전파력이 빨랐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슬래트 지붕이 근대화의 상징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초가집에서 살아봤는데, 초가집이
뭐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대신에 그 1년에 한두 번씩 볕을 제대로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뭐 진해 이제 온갖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는 거예요. 뭐 구렁이 뭐 이런 것들이 막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방안으로요? 방안으로 떨어지죠. 죽은들이 어디 가겠어요. 네? 어휴. 아니 그래서 네. 이제 뭐 시골 농촌 사람들이 뭐 밭구렁 그거 밭으로 뭐 구렁이 지나가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니죠. 뭐 진해 지나가면 잡아갖고 구워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보건적으로 열악하고, 그리고 또 비 오면 비 새니까, 그리고 그런 집에는 전기를 가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근대화의 여러 가지 문명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게 들어가기가 이 초과 구조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민속마을 같은데 초과는 다 우리 근대적인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지붕만 장식으로 씌워놓은 겁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진짜 초가집에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초가집을 드림하우스 운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목가적이다.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저 시골에 이제 그런 거는 다 최신의 이 문명의 이기들이 다 갖춰져 있는 실내에 욕조도 있고 실내 화장실도 있고 24시간 불이 들어오고 온수가 다 되는데 뭐 황토로 벽을 바르고 뭐 이렇게 위에 뭘 이제 집단을 좀 이제 늘어놓는 정도로 해서 폼을 잡는 거지. 진짜 60년대 농가 이거 사라 그러면 살지 못해요, 사람들.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간을 제가 너무 뺏어서 이제 급 마무리 질문으로 돌입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국민들이 이 점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유파가 우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감추려고 그랬어. 뭘 감추려고 그랬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 간 거, 만주군관학교 간 거, 이걸 자꾸 감추려고 그랬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리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역할을 한 거, 이것도 자꾸 감추려고 그랬어요. 그거 감출 일이 아니고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게 아니다. 그거 좌파들이 모르냐. 우리가 감추려고 할수록 이게 뭔가 무슨 대단한 허물이나 되는 듯이 좌파들이 이거 가지고서 끊임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박정희 대통령을 사상이 이상한 사람으로 몬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사실은 사실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이렇게 지난번 박정희 기념관 특강에서 얘기했어요. 일제시대 때 어린 박정희는 셋째형 박상희를 보면서 컸다. 셋째형 박상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박상희는 박정희한테는 공적 인물이었다. 그가 이념이 좌파라서 문제였지 그의 이 생활 태도는 이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나름 자기가 설정한 공적 목표를 향해서 목숨까지 버린 사람이다. 박정희는 그 박상희로부터 그 공적 인간으로서 교육받았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공적 인간으로 살려면 뭐 무슨 일제 총독부의 공무원이 되거나 그래야 공적 인간이죠. 고등문관. 그건 진짜 친일파가 되는 거지. 아니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공적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선택한 거다. 그런데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일본 교사들이 다 칼 차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막 조선말 쓰는 것도 막 탄압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공적 인간으로서의 교사의 삶을 일찌감치 스스로 정리하고 군관학교로 간 거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간 거다.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럼 당시에 뭐 광복군이 육사같이 그런 거를 갖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일본 육사까지 갔는데 졸업하니까 해방이 된 거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군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하면 된다. 왜 박정희가 그런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인생의 멘토였던 박상희가 공산주의 남로당의 서열 5위쯤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박상희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좌파운동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그 배후 주동자로 잡혀서 이제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박정희를 구원해준 사람들이 있다. 네, 뭐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네, 우선 김창룡 특무대장, 네. 백선엽 장군, 그다음에 정일권 장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박정희를 살려냈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뭐냐면 죽이기엔 너무 아깝다였어요. 박정희라는 인물은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만큼 능력이 출중했던 거다. 당시 동료 선후배들로부터 그만큼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들의 구명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사상적 전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도스토옙스키 보면 실제로 그 사형장, 처형장에 묶였다가 살아나잖아요. 네. 그 경험이 그 이후 도스토옙스키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거다. 이 박정희가 당시에 특무대에 잡혀서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군인이 반란했으니까 사형이지. 그렇죠. 그때는 또 예. 군사재판은 단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그 박정희의 능력을 아까워하는 동료 선배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때 처형장에 올라갔다가 황제의 특사로 풀려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된다. 이게 박정희가 우파로 전향하게 된 결정적 계기고 그 이후 박정희는 좌파를 제일 잘 아는 우파 정치 지도자로 생을 다 살게 된다. 이 과정을 왜 숨겨야 되느냐? 왜 숨겨야 되는데? 당당하게 드러내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가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자. 그럼요. 아니, 꿀릴 게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가 꿀릴 게 뭐 있냐고.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전 세계적인 성취죠.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꿀릴 게 뭐 있고 박정희가 꿀릴 게 뭐 있냐고. 그들이 꿀릴 게 있으면 대한민국 역사도 꿀리는 거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당당하자.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당당하고 좌파들의 온갖 역사 왜곡과 공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우리들부터 갖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어떤 점을 여쭤보고 싶으십니까? 진짜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남기지를 못했어. 기록을 남기지 못했죠. 유언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어요. 그 점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박정희의 대통령으로서의 일생을 쭉 돌아보고 그 어릴 때부터 일생을 돌아보면 무엇을 지향하고 나갔을 것 같다고 짐작은 하지만 박정희의 육성으로 우리가 또는 박정희의 유필로 그걸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만나서 물어본다면 인간 박정희가 꿈꾸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 대통령 박정희가 꿈꾸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생생현대사도 당당하게 역사적인 진실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